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부터 나오는 뇌파를 읽어서 다시 이미지로 복원시키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내용은 신호 처리 관련 정보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를 해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무리 없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뭐 그쪽 공부를 안 했더라도 제가 기본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요약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뇌파의 주파수 성분을 입력으로 쓴다. 여기죠. 뇌파의 주파수 성분을 입력으로 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파수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리를 이런 식으로 내면은 요런 신호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근데 신호는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에 따라서 좀 신호가 변하는 게 보이는데, 음은 사실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주파수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보면요, 요런 식으로, 제가 냈던 소리가 뭐 도라고 하면 여기가 몇 헤르츠인지 모르겠지만 도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있겠고, 뭐 요 부분에서 요런 느낌으로 아마 성분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주파수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뇌파를 그 상응하는 이미지로 복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복원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용어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볼 건데, 오늘 해드릴 내용에서는 이제 뇌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뭐 기본적인 용어들은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BCI라는 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뇌랑 컴퓨터 간의 소통을 이제 사용하는 방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EG는 안타깝게도 제가 읽는 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하여튼 이건 뭐 그냥 뇌파의 약자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가 보내는 신호들이 전부 전기 신호라는 거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다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제 EEG라는 거는 그런 뇌에서 내리는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변환해서 만들어준 신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연구의 목적은 아직 우리가 인간의 뇌에 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에 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있죠, 인류가. 그래서 이번 연구는 우리 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주로 이제 시각에 자극이 있었을 때 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런 걸 이제 조사하기 위한 연구였고요. 또 이제 그렇게 시각에 자극을 주었을 때 뇌파를 이제 다시 이미지로 복원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면, 이제 자극에 대한 뇌 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뭐 몰랐던 뇌의 이제 특정 부분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입력을 네트워크로 뇌파를 집어 넣어야 되니까 컴퓨터가 뇌파를 알아들을 수 있게 변환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기법이, 뭐 그래서 나온 기법은 아니고, 그래서 ICA라는 기법이 존재합니다. 이 ICA라는 거는 제가 이 축약어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I는 Analysis겠고요, 당연히. 하여튼 이건 이제 독립된, 이제 여러 개의 신호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독립된 각각의 신호로 분리시키는 기법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파라는 것도 사실 뇌에서 전부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다 중첩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 이제 눈을 깜빡인다거나 아니면 뭐 호흡에 들어가는 신호들, 그런 게 다 이제 뇌에서 나오지만 한 번에 이제 뇌파에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ICA를 써서
분리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FFT가 보이죠. FFT는 이제 Fast Fourier Transform의 약자로,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다행히 기억이 나네요. 시간 영역 신호, 아까 나왔었던 요런 하는 음성 신호를 이제 주파수 성분으로 바꿔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주파수 성분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음성 신호 같은 거를 주파수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아까처럼 하나의 신호만 갖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뭔가 네트워크에 피딩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주파수라는 거는 실수 영역에 존재하는 거라서 사실 무한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네트워크에 사용하기 위한 특징으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자들이 3Hz의 구간 정도로 잘게 쪼개서 그때 나오는 이제 신호의 에너지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그 해당 주파수 영역 내에서 이제 신호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은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PSD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PSD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커트라인 같은 걸 만드는데, 일정 수준의 PSD를 넘는 부분만 쓰고 해당 이제 PSD보다 작다면 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실 거의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주파수 성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DA를 이용을 해서 카테고리별로 묶어주는데, 이 LDA라는 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뭔가 분포가 돼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선에다가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빨간 선을 통해서 동그라미랑 X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게 2차원상의 직선을 표현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선에다가 사용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값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원을 축소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슷한 애들끼리 미리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애들끼리 묶어주는 이유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이게 색이 비슷해도 가리키는 게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푸른 하늘하고 뭐 바다는 둘 다 파란색이라서 색이 굉장히 비슷한데 사실은 두 개는 아예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뭔가 그룹화를 시키는 게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분류를 해 놓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로 복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뇌파를 어떻게 네트워크에 피딩을 할지는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게 뇌파를 LDA를 써서 직선상에 사상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직선이 아니라 아마 하이퍼플레인이라서 꼭 직선은 아니지만 하여튼 더 낮은 차원의 뭔가 표현을 했으니까 이게 벡터로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DA를 통해서 얻은 그 좌표가 이제 잠재 공간상의 하나의 어떤 점이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써서 그 점에 이제 그 점 하나가 사실 벡터니까 그거를 이제 디코더에다 넣어서 이미지로 다시 복원을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갖는다고 해요. 뭐 오토 인코더라고 말도 하고, 뭐 저는 인코더 디코더라고 이번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사실 저번에 이제 딥러닝 강의할 때 다룰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이번에 좀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요, 받은 입력을 그대로 다시 출력시키기 위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면 도대체 네트워크에 넣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뭔 소리냐 싶은데, 이게 만약에 예전에 디카로 찍은 되게 중요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카메라에 뭔지 모를 오류로 잡음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걸 다시 복원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코더 디코더에다가 넣게 되면요, 잡음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뭐 디노이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학습할 때는 이제 깨끗한 이미지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디코더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잡음이 있더라도 다시 깨끗한 이미지로 복원하게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디코더 부분에 그냥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 줘도, 만약에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 튀어나온 거 이게 이미지잖아요. 근데 요 앞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제가 임의대로 아무 값이나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랜덤하게. 그럼 이건 이미지를 인코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겠죠. 그래서 그걸 복원해서 탄생한 어떤 이미지는 사실은 컴퓨터가 그린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VA라는 기법인데, 이게 요즘 좀 유명한 그 딥페이크의 시초가 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코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이 인코더는 죄송합니다. 자, 이 인코더는 미리 학습을 시켜요. 프리트레인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 비슷한 이미지들끼리 묶어 놓은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애들끼리 이제 이걸 하나의 그룹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그룹이 여기 보이시는 요 잠재 공간에 비슷한 위치에 놓이도록 인코더를 학습을 시켜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잠재 공간에 놓인 하나의 점을 디코더가 복원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복원된 사진과 정답으로 썼던 사진의 차를 구하면서 디코더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메인은 사실 전 인코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코더의 학습 방법을 보면은 저번에 그 페이스북 코로나 예측하는 영상에서 설명했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 왼쪽에, 아까 왼쪽에 보였었던 그 자기가 속한 카테고리와 다른 카테고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선실함수를 3개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앵글 로스, 디스턴스 로스, 픽셀 로스 이렇게 3가지를 써요. 거기서 이제 앵글 로스가 뭐를 해주냐면 잠재 공간에 놓이는 이제 분포의 모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잠재 공간이 아까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 있으면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요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이런 식으로 되도록, 생기도록 해주는 게 앵글 로스가 되고요. 디스턴스 로스는 요 분포끼리의 거리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게 너무 서로 떨어져 있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분포가 되면은 나중에 요런 점에 왔을 때 아예 이미지랑은 하등 상관없는 이상한 그림으로 복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분포 사이의 거리를 좀 적게 만들어 줬다고 해요. 그리고 픽셀 로스는 이제 디코더가 이미지에 복원을 할 때 그 이제 복원할 때는 이미지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아까 이제 뇌파라는 거는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영역이라는 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LSTM이나 뭐 어텐션 같은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둘 다 쓰였죠. 보시면 AT가 이제 어텐션인데, 이제 그렇게 분석한 뇌파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코더의 결과와 비슷해지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한 이미지가 인코더를 통해서 놓인 점이랑 그 이미지를 봤을 때의 뇌의 신호가 이제 잠재 공간 상에서 비슷한 공간에 놓이도록, 비슷한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뇌파도 인코더의 결과와 비슷한 위치에 놓인다면 다시 복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다시 뇌파를 이미지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EEG 피처 매퍼를 통해서 나온 게 이제 그 위에 있는 Z와 F가 비슷해진다면 이미지를 인코딩 시킨 거나 아니면은 그 이미지를 봤을 때의 뇌파를 복원하는 거나 결국엔 다 비슷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험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여기 블럭 놓인 거랑 뭐 파도 요 정도는 어느 정도 복원이 된 것 같은데, 뭐 아래 것도 뭐 정말 너그럽게 봐주면 어떻게 좀 복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위에 있는 이 여자 그림은 아예 다른 게 나와버렸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과학습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몇 개는 복원이 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예 다른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BCI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본 건 아니고 연구 테마로 삼을까 하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BCI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BCI가 소문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술이 아직 완벽하게 발달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이제 실험적인 연구는 저는 조금 더 앞으로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하는 거랑 뭐 당연하게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면은, 뭐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라든지 아니면 뭐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이나 뭐 최근 유명한 또 양자역학 유행이죠. 양자역학을 주장했던 코펜하겐 학파도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누가 좀 더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해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좀 잘 들어주려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새롭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